눈물 흘리는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바위가 있었답니다. 이 바위가 있는 아랫동네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이 할머니가 하늘에서 마차를 탄 장수가 바위에 내려오고 있는 꿈을 꾸었답니다. 꿈이 하도 이상하여 할머니는 다음날 뒷산 바위에 가보았지요. 그랬더니 바위 위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말발굽 자국과 수레바퀴 자국이 박혀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괴이한 일도 있다 싶어 그 바위 위에 한참 앉아있다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가 아기를 베게 되었는데 10달이 가까워진 어느 날 한 늙은 중이 오더니 할머니를 보고 말을 했답니다. 사흘 뒤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아도 아무 말도 말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이름도 지어주지 마시오. 후일 내가 와서 아기 이름을 지어드리리다. 할머니는 그 늙은 중이 다녀간 지 사흘 만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낳은 지 이틀 만에 방안을 뛰어다니고 칼싸움을 하고 천장에 뛰어올랐다 내려왔다 했습니다. 사흘이 되던 날 할머니가 물을 길러 밖에 나간 사이에 이웃집 여자가 이 집에 왔답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여자는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눈이 접시만하고 몸집이 크고 무섭게 생긴 아이가 방안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있어 엉겹결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지요. 아이고, 도둑놈이야. 아이는 커가면서 힘이 세고 몸이 날쌔고 담이 커서 무서워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걸핏하면 사람과 싸움을 하고 남의 것을 잘 훔치고 사람을 속이기도 잘하였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걱정으로 지냈지요. 그러던 차에 그 늙은 중이 찾아왔습니다. 중은 아이를 한번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힘없이 말을 했지요. 아이고 아깝구나. 누가 도둑놈이라고 이름을 지었구나. 크게 될 아이의 이름을 나쁘게 지어줘서 도둑놈이 되었구나. 아이고 애석해라. 늙은 중은 혼자 중얼중얼 하더니 울면서 가버렸지요. 이 아이는 하늘의 전기를 타고 태어나 훌륭하게 될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이웃집 여자가 와서 도둑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고만 것이지요. 이러한 일이 있을까봐 늙은 중이 아이를 낳더라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름도 짓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커서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관가에 붙잡혀 무거운 죄를 받고 죽게 되었지요. 동네 뒤에 있는 바위는 하늘의 전기를 받아 훌륭한 사람을 낳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만 첫 이름을 잘못 붙여주어서 도둑놈이 되게 한 것이 슬퍼 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눈물 흘린 장군 바위라고 한답니다. 소장수가 된 원님. 옛날에는 시골 백성들 고생하고 안 하고가 그 고을 원님에게 달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힘없는 백성들이야 원님을 잘 만나면 편히 사는 것이고 되먹지 못한 벼슬아치를 만나는 날에는 고생문이 훤히 열렸답니다. 옛날 충청도 옥천 땅에 참 똑똑한 원님이 있었지요. 고을을 맡은 뒤로 정사를 잘 돌보아서 백성들이 큰 걱정 없이 살았답니다. 하지만 딱 2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지요.
하나는 고을 안에 노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집 장가 못 간 노처녀 노총각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바로잡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는데 그걸 고치는 일이 잘 안 되었지요.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이 아주 손에 붙어가지고 안 한다 하면서도 자꾸 하고 노처녀 노총각은 다 가난한 집안 자식이라 혼인 미천이 없어 따은 머리로 늙어가고 이러니 원님도 속이 답답하였지요.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고을 안에 관연한 아들딸을 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다 불러 모으니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 동원들이 가득했지요. 너희들은 어찌 관연한 아들딸을 따은 머리로 늙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 많은 백성들이 한 입으로 말하듯이 대답을 하였지요. 혼인 미천을 장만기 어려워 그럽니다. 그래? 아들딸 혼인시키는데 미천이 얼마나 들고 소 한 마리 값이면 너끈합니다. 알았으니 물러가거라. 그래놓고 사령들을 불렀지요. 죄체 없이 흩어져 노름하는 사람들을 잡아오되 죄도 새도 모르게 가만 다니면서 아주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잡아오너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답니다. 사령들이 몇 날 며칠 동안 노름하는 사람들을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잡아왔답니다. 다 잡아놓으니 동원들이 가득했지요. 너희들은 세상에 좋은 일 다 놔두고 하필이면 노름을 하는 것이야? 내 이번만은 용서해 줄 터이니 두 번 다시 노름일랑 하지 말거라. 이렇게 다 이르니 노름꾼들이 이제부터는 노름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지요. 속마음은 어찌됐든 원님 앞에서야 그렇게 말하였지요. 그래, 만약에 또 노름을 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좋겠느냐?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이냐? 다시 노름을 하면 개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돼지 올시다. 그것도 안 된다. 쥐새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다가 한 노름꾼이 소새끼 올시다 하였지요. 그러자 마침내 원님이 그래 좋다 하니 그 많은 노름꾼이 한 입으로 말하듯 말을 했습니다. 다시 노름을 하면 소새끼 올시다. 그래, 그러면 여기 지묵을 나누어 줄 터이니 모두 쓰거라. 다시 노름을 하면 나는 소요. 이렇게 쓰고 도장을 찍거라. 노름꾼들은 그렇게 써서 다 바쳤습니다. 그래 놓고 달포쯤 있다가 또 사령들을 불러가지고 명을 내렸지요. 전에처럼 남의 눈에 안 띄게 다니면서 노름하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오너라. 노름꾼이 손을 씻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해 놓고도 또 노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번에도 동원들이 그득하게 잡혀왔답니다. 이 중에서 다시 노름하면 소라고 맹세한 사람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소이니 다 고삐를 매서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온 고을에 알려 내일은 동원에서 소를 많이 팔 터이니 소 장수들은 다 모이라 일러라. 이게 소문이 나니까 다음 날에는 소 장수고 아니건 간에 온 고을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뜰에 쭉 늘어 세워놓고 자 여기 소가 많으니 살 사람은 사가거라. 이렇게 말하였지요.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는 노름꾼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도 있었답니다. 자기 아버지 서방 형 동생이 소가 되어 서 있는데 안 살 수가 없었지요. 너도 나도 나와서
이 소는 제가 사갑니다. 이러면서 소값을 내놓고 데리고 가니 일이 잘 되었지요. 그 돈을 노처녀 노총각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혼인 미천하게 하니 온 고을에 돈 없어 시집 장가 못 가는 사람은 없게 됐답니다. 또 노름꾼도 많이 줄어들었지요. 아들로 태어난 원수. 옛날 어떤 큰 고개 밑에 주막을 차리고 사는 내외가 있었답니다. 고개를 넘어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술도 팔고 잠도 재워주고 하면서 사는데 여러 해를 이렇게 살아도 별 신통한 수가 없어 그날을 겨우 지냈답니다. 그러다 무슨 복이 갑자기 터졌는지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새로 짓고 해서 팔자가 늘어지게 되었지요. 게다가 늙도록 아들, 딸이 없어서 쓸쓸히 지냈는데 아들까지 연년생으로 셋이나 두게 되어서 사람들은 이 내외를 보고 늦복이 터진 사람이라고 부러워했답니다. 아들 삼형제는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지요. 서당에 보냈더니 공부도 썩 잘했답니다. 서울서 과거를 본다는 말을 듣고 늙은이 내외가 삼형제를 서울로 보냈더니 모두 급제를 하였지요. 그래서 삼형제는 풍악을 울리며 말을 타고 호기스럽게 부모님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왔답니다. 이 내외는 아들 삼형제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풍악을 울리며 내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 어찌할 줄을 몰랐지요. 마당에다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잔치를 벌였답니다. 제인과 광대를 불러다 풍악을 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런데 아들 삼형제가 집 앞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말에서 툭툭 떨어지더니 다 죽어버렸답니다.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돌아온 아들 삼형제가 한꺼번에 아무 까닭도 없이 죽고 말았으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내외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여 원님에게 가서 아들 삼형제가 한꺼번에 아무 까닭도 없이 죽었다는 말을 했지요. 아무리 인정사정 없는 귀신이라 할지라도 이런 기막힌 짓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한 백성의 원정을 풀어주십시오. 원님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아무리 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송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만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이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염라대왕이 하는 노릇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라오니 살피시어 이 불쌍한 백성의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졸라댔답니다. 원님도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을 보고 궁리하여 볼 테니 나가 있으라고 달래어 보냈지요. 원님은 어떻게 해야 그 불쌍한 내외의 원한을 달래줄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던지 이방을 불러서 쌀을 7번 일고 7번 씻어내어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 밥상을 3차례 가지고 아무데 방중 옆의 아무다리에다 갖다 놓으라고 일렀답니다. 그리고 사령 가운데 영리하고 날새고 담력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 글발 하나를 써주면서 자정 때 아무데 방중 옆의 아무다리에 가면 노인 3분이 밥을 먹고 있을 터이니 이 글발을 보여드리고 그 노인 3분을 이리로 모시고 오너라 하고 일렀답니다. 사령은 원님이 분부한 대로 그 다리에 갔지요. 과연 노인 3분이 밥을 먹고 있기에 사령은 글발을 내어 보였습니다. 노인들은 그 글발을 받아보더니
우리가 염라대왕이지만 이 고을에 들어와서는 이 고을 원의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 가보아야지 하면서 사령을 따라서 원님한테 왔지요. 원님은 관복을 차려입고 나와 염라대왕을 정중히 맞이하여 자리에 앉혔답니다. 세상에는 늙고 병든 사람도 많은데 어찌하여 병들지 않은 젊은이들을 한꺼번에 셋이나 생죽음을 시키어 늙은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오. 염라대왕은 원님의 말을 듣고 나더니 그래가지고 어찌 백성을 다스린다 하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저승왕이 맡아서 하는 노릇이지만 제명이 다 되지 않은 사람은 염라대왕이라도 마음대로 잡아갈 수 없소. 그 아이들은 제명이 다 되어서 잡아간 것이요. 그 아이들은 사실은 원수를 갚기 위해 태어난 것이요. 그 아이들은 원래 유기장수였소. 이 아이들 셋이 유기짐을 가지고 그 늙은 내외의 주막집에서 잤는데 그날 밤 주인 내외는 그 유기장수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와 돈이 탐나서 셋을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시체는 마구간 판자 밑에 아무도 모르게 묻었소. 원통하게 죽은 유기장수들의 혼이 원수를 갚기 위하여 주인 아들로 태어나 온갖 재미를 보게 하다가 갑자기 죽어 원수의 가슴에 슬픔의 불씨를 안겨준 것이지요.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새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원님은 염라대왕의 말을 듣고 다음날 그 늙은 내외의 집에 사령을 보내어 마구간의 판자를 들추어 보았답니다. 과연 마구간 판자 밑에는 시체 셋이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지요. 원님은 곧 늙은 내외를 잡아왔습니다. 늙은 내외는 저희들이 저지른 죄가 탄로나자 유기장수 셋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죄상을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말하였지요. 원님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늙은 내외에게 무거운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간 어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순적이란 아이가 살았답니다. 순적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대낮에 호랑이가 나타나 집에서 일하고 있던 순적의 어머니를 한 입에 덥석 물고는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지요. 배고픔에 지쳐있던 호랑이가 순적의 어머니를 먹이로 알고 습격하였던 것입니다. 사람 살려! 호랑이의 공격을 받은 순적의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쳤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되레 두려움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지요. 마을에서 힘께 낯쓰고 담력이 있다는 젊은이들조차도 오금을 펴지 못하고 벌벌 떨었답니다. 살기가 번뜩이는 황소만한 호랑이의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공포에 떨며 움츠러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이 처참한 호환을 당한 순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순적은 무서움보다는 어머니 안위가 더 걱정이 되었답니다. 네 이놈, 우리 어머니를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우레와 같은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호랑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답니다. 13살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순적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기골이 장대하고 몸이 당차서 이내 호랑이를 따라 붙었지요. 한 손으로 재빨리 호랑이 꼬리를 낚아채 힘껏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발목을 잡고는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는 손을 힘껏 잡아당겼답니다. 네 놈이 무엇인데 내 어머니를 해치려 하는 것이야? 당장 내려놓아라. 꼬리를 잡아당기는 무서운 힘에 놀란 호랑이는
달아나기 시작했답니다.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나려고 해도 입에 물고 있는 순적의 어머니 때문에 몸뚱이가 자유롭지 못한 데다가 순적에게 꼬리를 잡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 움직임이 그리 빠르지 못하였지요. 순적은 호랑이 꼬리를 손에 말아 쥐고는 필사적으로 잡고 늘어졌답니다. 계곡과 가시넝쿨 속을 지나치고 돌틈을 스쳐 지나며 몸에 심한 상처가 나서 피가 흘러 온몸을 적셨지만 호랑이의 꼬리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며 놓지를 않았지요. 마침내 호랑이도 지칠 대로 지쳐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서서히 동작이 느려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순적이는 호랑이의 꼬리를 참나무 둥치에다 잽싸게 감아버렸지요. 꼬리가 나무에 감긴지도 모르고 달아나려던 호랑이는 꼬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소리를 내지르며 펄쩍 뛰었답니다. 이 바람에 호랑이 꼬리는 탈골이 되고 힘줄은 늘어나 회생이 불가능해졌고 어흥하며 비명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순적의 어머니는 호랑이의 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순적은 호랑이 꼬리를 놓아주었답니다. 몸이 자유로워진 호랑이는 꼬리를 질질 끌며 주랭랑을 치고 말았답니다. 이리하여 어머니를 호랑이에게서 무사히 구해냈지만 순적의 어머니는 호랑이가 물었던 자리인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지요. 어머니, 허리에 부상이 심하니 움직이지 마세요. 네가 이 어미를 살렸구나. 너 아니었으면 난 벌써 호랑이 밥이 되었을 거야. 아직도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아들의 어깨를 감싸쥐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순적도 몸뚱이가 온전하지 못하였지요. 옷은 긁히고 찢어져 너덜너덜했으며 다리에는 여기저기 깊은 상처가 나서 피가 흘러내렸답니다. 어머니를 구해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순적의 목숨 건 효성에 모두 감탄을 하였답니다. 효행은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임금의 명으로 정렬을 내리고 순적에게 병역과 부역을 면하게 해주었답니다. 150년 된 귀신. 옛날 어느 마을에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 3끼 중 2끼 먹기가 바빴지요. 2끼 중에 한 끼는 죽이나 수제비를 먹어야 했답니다. 땅이라고는 집 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텃밭이 다였지요. 가난한 선비는 낮에는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텃밭을 가꾸었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낙방을 하여 소중한 텃밭마저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지요. 선비는 이번 과거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밤이고 낮이고 앉아서 공부만 했더니 결국은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선비는 아내와 함께 서울로 벼슬을 하러 떠나게 되었답니다.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지요. 서울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앞길이 막막했답니다. 벼슬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일가 친척도 하나 없고 너무 가난하여 살 집을 구할 수도 없었지요. 가난한 선비 부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대감집 행랑채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그 대신 선비가 관가로 나가면 아내는 대감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였답니다. 어느 날 선비의 아내가 빨래를 하러 냇가로 나갔더니 그 동네 사는 아낙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섹시 시골에 올라와 고생이 많구려. 벼슬을 하면서도 남의 집 겹방살이를 하다니. 그러지 말고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도 들어가 보겠어요.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 좀 헐긴 했어도 살림이 없는 게 없다고 하더군. 선비의 아내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귀신이 나오다니요? 그런 집이 어디에 있는데요? 종로 한복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얼마 전에 누가 살러 들어갔다가 무섭다고 그냥 나왔대요. 그날 저녁 선비의 아내는 남편에게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집이 종로 한복판에서 그리 멀지 않다니 당신 관가 다니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집이 넓고 살림이 없는 것이 없다니 그곳에서 살게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모셔올 수 있고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귀신이 해코지야 하겠어요? 선비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직접 살림을 살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선비 부부는 흉가로 이사를 했답니다. 가보니 정말 없는 것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켜켜로 쌓여있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우선 급한 대로 방 하나와 마루 그리고 부엌만 치우고 들어갔답니다. 선비는 얼른 이사를 해놓은 다음 관가로 가며 일이 밀려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으니 그리 알아요? 하고는 집을 나갔지요. 귀신이 나온다는 넓은 집에 아내 혼자 두고 나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나라 일이라 미룰 수가 없었답니다. 혼자 남은 아내는 잠이 오지 않아 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지요. 바람에 낙엽 구르는 소리도 귀신 소리 같았고 천장에서 쥐가 다르르 장난치는 소리도 귀신 소리 같았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라치면 고향에 계신 시부모님 생각하고 또 무서운 생각이 들라치면 잠도 못 자고 고생할 서방님을 생각하였지요. 한참 그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아내는 너무 무서워서 남편이 늘 베고 자던 목침을 옆에다 갖다 놓았답니다. 누구든 들어오면 집어던지려고 말이지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몸집이 집통만한 사내가 들어오더니 바느질하는 선비의 아내에게 너는 누구야? 이 집 식구들은 다 떠나간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내 뒤에 수십 명쯤 되는 사람들이 허름한 밧줄에 묶인 채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키도 생긴 모습도 모두 똑같았지요. 선비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내는 더 가까이 오더니 선비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을 했지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것이야? 그래서 선비의 아내는 옆에 놓아두었던 목침을 들어 사내의 이마를 냅다 내리쳤답니다.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집통만한 사내가 뒤로 벌렁 나자빠졌지요. 그러자 선비의 아내는 크게 호통을 쳤답니다. 도대체 뭐하는 놈이기에 일이 무례한 것이야? 아녀자 혼자 있는 방에 말도 없이 들어오다니. 집통만한 사내는 비실비실 일어나더니 우리는 이 집에 150년째 갇혀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집 식구들을 5대에 걸쳐
한 대에 한 명씩 잡아갔더니 모두 떠난 것이요. 그런데 오늘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기에 이 집 식구들이 다시 돌아왔나 하고 들어와 본 거요. 사내는 이렇게 말하고 도로 나갔습니다.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들도 모두 함께 나갔지요. 선비의 아내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살짝 내다보았지요. 다음 날 남편이 들어오자 아내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답니다. 그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자가 사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으니 분명히 거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들은 뒤곁 광으로 모두 사라졌어요. 여보, 나하고 같이 가서 혼을 내줍시다. 그러나 선비는 가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보나마나 귀신인데 귀신을 일부러 찾아가고 싶지 않았지요. 여보, 그만둡시다. 어젯밤 당신한테 그렇게 혼이 났는데 또 오기 하겠어? 아니에요. 어젯밤 무례한 짓을 한 걸 보면 오늘 밤에 또 오고 남아요. 귀신이면 이렇게 환한 대낮에 힘을 쓰겠어요? 또 만에 하나 사람이라면 다시는 무례한 행동을 못하게 혼을 내줘야지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선비를 끌고 사랑으로 갔지요. 선비와 아내는 사랑채 문을 활짝 열고 방 안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요. 어제 그놈은 귀신이 분명하오. 만약 사람이라면 방바닥에 먼지가 저렇게 쌓였는데 발자국이 없겠소? 그만 갑시다. 귀신을 만나면 뭘 어쩌겠다는 거요? 그런데 그때 방 구석에 빨간 보자기로 꽁꽁 쌓아놓은 것이 눈에 띄었지요. 여보, 저게 뭘까요? 뭐긴 뭐겠소. 책 보따리겠지. 책 같지는 않아요. 들어가서 한번 끌어봅시다. 두 사람은 들어가서 보자기를 풀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천이 사가서 손을 대기가 무섭게 설설 찢어졌지요. 보자기로 쌓여있던 것은 오칠을 한 단단한 금괴였답니다. 금괴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돈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답니다. 선비와 아내는 그제야 어젯밤에 나타났던 귀신이 돈 귀신이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돈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쌓아두면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답니다. 그렇다면 뒷곁과 광에도 돈이 있겠다 싶었지요. 허름한 밧줄로 묶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사라졌으니 말이에요. 해서 선비와 아내는 광으로 가보았답니다. 광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항아리를 여니 엽전 꾸러미가 가득 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뒷곁 굴뚝 옆에도 이런 항아리가 2개나 있었답니다. 엽전은 꾸러미로 엮여 있어서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으로 보였구나. 선비의 아내는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지요. 두 사람은 그 돈을 꺼내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을 잘 돌봐준 대감댁 머슴과 하인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답니다. 돈 귀신은 꽁꽁 쌓아두었던 돈을 다 쓰면 사라질 것이니까요. 그 후 선비와 아내는 안심하고 큰 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집도 깨끗이 치우고 망가진 곳은 잘 고쳐서 말이지요. 그 후 선비는 점점 벼슬이 올라갔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모시고 와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선견 지명을 한 이달충.
공께서 먼 길을 가신다 하니 섭섭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자춘은 동북면 도순문사로 와 있던 이달충이 다시 개성으로 떠나게 되자 못내 아쉬웠답니다. 그래서 이별주라도 한 잔 나누고자 아들을 데리고 이달충을 찾아온 것이지요. 이달충과 이자춘은 각각 문신과 무신으로 맡은 바 직분은 서로 달랐지만 마음이 잘 통하여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각별하였답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세상인지라 이제 가시면 언제 볼 수 있을는지 제가 술 한 병을 가져왔으니 이별주나 한 잔 하십시다. 이자춘은 쓸쓸한 얼굴로 아들이 들고 온 술병을 내밀었지요. 공과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니 저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려. 이달충 역시 이자춘과 이별이 애틋하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이달충은 본래 학식이 뛰어나고 성품이 강직하여 벼슬길에 오른 이후 여러 임금을 모시는 동안 나라의 중직을 두루 역임하였지요. 또한 그는 앞일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뛰어난 사람이었답니다. 자, 한 잔 받으시오. 먼 길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자춘은 이달충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을 하였지요. 이 장군도 내 잔을 받으십시오. 부디 이곳에서 편안히 지내시길 바라오. 이자춘은 술잔을 비운 뒤 옆에 앉은 아들에게 말하였답니다. 뭐하는 것이야? 너도 어서 어르신께 술을 올려라. 예, 아버지. 이자춘의 아들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이달충의 술잔에 술을 따랐지요. 어르신의 무병장수를 비옵니다. 그런데 술잔을 따르는 이자춘의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달충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이자춘의 아들에게 큰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자춘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들 또한 그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얼른 맞절을 하였지요. 아니 이공, 이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벗의 자식에게 절을 하다니요. 이자춘이 놀라며 재빨리 이달충의 몸을 일으켰지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어느 천지에 이런 얼토당토 아닌 법도가 있단 말이오. 이런 황망한 일이 있나? 이자춘이 당황하며 말을 했답니다. 어허, 이보시게나 이 장군. 이 장군의 아드님은 귀한 상을 지니셨네. 앞으로 큰일을 하실 것이야. 그것은 지금 장군이나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는 비교도 안 될 일이지. 이 아드님으로 인해 장군의 집안은 대대로 그 영광이 빛날 것이네. 이처럼 귀하신 분이 술을 따라주시는데 내 어찌 감히 앉아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달충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자 평소 그의 선견지명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자춘은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러고는 서로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자춘의 아들은 그 기상이 더욱 늠름하고 백이 있어 보였답니다. 이달충은 이번에는 이자춘의 아들의 손을 꼭 잡더니 부탁을 하듯 간곡히 말하였지요. 이보시게, 나는 늙었으니 아마도 자네의 좋은 날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네. 하지만 부디 지금 내가 한 말을 잊지 말고 후일 그날이 오면 내 후손들이나마 잘 보살펴 주시게나. 그리하면 내 비록 지하에 있어도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이렇게 말하는 이달충의 눈빛은 온화하고 맑았습니다. 이별주를 나눈 이달충과 이자춘은
서로의 안녕을 당부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자춘은 아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을 하였답니다. 부디 저 어른의 말씀을 깊이 새겨 명심하거라. 예, 아버지. 그렇게 대답하는 이자춘의 아들은 그로부터 20년 후 위화도 회군을 감행하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였답니다. 말을 따라하는 도깨비. 옛날 어느 날 산속에 도깨비가 모여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농부가 산속 외딴 집으로 이사를 왔지요. 그 집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이었답니다. 어느 날 밤 농부가 들어오면서 그의 부인에게 말을 했지요.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군. 그러자 어디선가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군 하고 농부가 말한 것과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농부가 놀라 부인에게 물어보니 또다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농부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바로 천정에서 나는 소리였답니다. 어머나, 누가 와 있나 봐요. 그의 부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치자 부인의 목소리도 흉내를 내었지요. 어머나, 누가 와 있나 봐요. 그러자 농부가 말을 했습니다. 어허, 이거 큰일 났군. 흉내 도깨비가 숨어 있나 봐. 오호, 이거 큰일 났군. 흉내 도깨비가 숨어 있나 봐. 흉내 도깨비는 농부나 농부의 아내가 하는 말을 모조리 따라했답니다. 여보, 얘 잠깐 있어. 마을에 내려가 김서방을 불러올 테니. 여보, 얘 잠깐 있어. 마을에 내려가 김서방을 불러올 테니. 얼마 있자 농부가 아랫마을 김서방과 함께 들어왔답니다. 김서방이 천정을 향해 큰 소리로 호령을 했지요. 이 도깨비 놈들아, 내가 왔다.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흉내 도깨비는 김서방의 말도 흉내내었답니다. 여보게, 흉내 도깨비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세. 김서방이 가고 난 뒤 농부 내외는 방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도 흉내낼 일이 없어 잠잠하였지요. 며칠이 지나자 천정에 있던 도깨비는 무척 심심하였답니다. 아저씨, 아저씨. 이번에는 도깨비가 농부에게 말을 걸었지요. 농부는 옳다구나 생각하고 이번에는 농부가 도깨비 흉내를 내기로 했습니다.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농부와 그의 아내는 하루 종일 도깨비 흉내를 내었지요. 그러자 도깨비는 진저리를 쳤답니다. 나도 이제 지쳐버렸어. 저 농부가 흉내를 내기 전에 얼른 이곳을 도망쳐야지. 도깨비는 지붕을 뚫고 슬그머니 집 밖으로 달아나 버렸답니다. 그 이후로 농부의 집에는 도깨비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농부의 아내가 좋아했지요. 농부도 안심하고 그 외딴 집에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다시 태어난 최부자. 옛날 어느 시골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최부자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을 모아 최부자 흉을 보았지요. 이마를 찔러도 비 한 방울 안 나올 양반이라고 말이지요. 어느 날 최부자는 급한 볼일이 생겨 한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최부자는 떠나기 전 부인에게 당부를 했지요.
곳간 열쇠를 줄 터이니 잘 간직하시오. 아무도 곳간에 들여보내지 마오. 하인들을 시켜 밤마다 곳간을 지키게 하시오. 그러나 부인은 최 부자가 한양으로 떠나자마자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답니다. 굶주린 동네 사람들을 보다 못해 곳간에 있는 곡식들을 모두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지요. 한편 한양으로 떠난 최 부자는 이틀 만에 한강에 닿았습니다. 최 부자는 나루터에서 배를 탔지요. 나룻배는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미끄러져 갔습니다. 뱃사공은 노를 저으며 흥에 겨운 듯 콧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강을 반쯤 건넜을 때 뱃머리에 앉아 강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던 최 부자는 기절할 듯 놀랐지요. 갑자기 강물에서 시커먼 물체가 산처럼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커다란 이묵이었습니다. 뱃사공은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최 부자는 뱃전에 엎드려 이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천년 묵은 이묵이다. 1년에 한 명씩 악한 사람을 잡아먹어 작년까지 999명을 먹어치웠지. 이제 한 명만 더 잡아먹으면 1000명이 채워져 용이 된다. 나는 네 놈을 잡아먹으려고 오늘까지 기다렸다. 네 놈이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고 산다며? 이묵이의 말을 들은 최 부자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이묵이 나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으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이묵이는 최 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운이 좋은 놈이군. 나는 너를 잡아먹으려고 1년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나는 너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되었으니 안심하거라. 예? 그럼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묵이 나리.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네 아내에게 감사하거라. 네 아내가 너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네가 목숨을 건진 것이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너는 오늘 나한테 잡아먹혔을 것이다. 아내를 본받아 앞으로 착하게 살도록 해라. 말을 마친 이묵이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지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그는 이묵이의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헛된 삶을 살았구나. 재물에 눈이 어두워 몹쓸 짓만 꼴라 했으니. 그는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했답니다. 문득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최 부자는 아내의 일이 궁금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었지요. 최 부자는 한양으로 가지 않고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맞이한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남편 모르게 저지른 일이 있어 마음이 조마조마했답니다.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도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인가 싶어 속이 탔지요. 남편은 곳간 열쇠부터 찾을 것입니다. 열쇠로 곳간을 열고 들어가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샅샅이 살필 것이지요. 곡식 수백 가마가 사라진 것을 보면 눈이 뒤집혀 길길이 날뛸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먼저 그 사실을 털어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남편과 안방에 마주 앉자 용기를 내어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용서를 빌 일이 있어요. 당신이 없는 사이에 제가 당신 허락도 없이
곳간 문을 열었답니다. 곳간에 있는 곡식 수백 가마를 꺼내어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부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남편의 불벼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부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부인, 잘하셨소. 정말 잘하셨소.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지요. 그때 최 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 덕에 살아 돌아왔소. 당신이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더라면 이무기 밥이 되었을 것이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최 부자는 어리둥절해하는 부인에게 한강에서 겪은 일을 들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을 했지요. 이번 일을 당하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소. 사람은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말이지요. 곳간의 열쇠는 평생 당신에게 맡기겠소.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우리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남편의 말을 들은 부인은 감격을 하여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한강에서 다시 태어나셨군요. 우리 사람답게 살아요. 최 부자와 부인은 손을 맞잡고 다짐을 하였답니다. 효자가 된 불효자. 옛날 어느 외딴 곳에 한 내외가 살았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이 살다가 어찌 공을 들여가지고 아들 하나를 낳았지요. 늙음하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 하나 얻어놨으니 금지오겹도 그런 금지오겹이 없었지요.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는데 아들이 하도 귀엽다 보니 내외가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곧잘 장난을 쳤습니다. 예, 저기 가서 너희 어머니 때려주어라. 저기 가서 너희 아버지 때려주어라.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이렇게 장난을 치니 아이가 뭘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아이는 뽀르르 달려가 어머니 한 대 탁 때리고 아버지 한 대 탁 때리고 그랬지요. 그러면 어른들은 귀엽다고 하하 웃고 재밌다고 허허 웃고 그랬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러다 보니 버릇이 되어버렸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리는 게 버릇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럭저럭 아이 나이가 14살이 되었는데 이놈이 그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때리는 버릇을 못 고쳤습니다. 어릴 때에는 조그만 손이니 괜찮았지만 나이를 먹으니 몸집이 커지고 힘도 세어지니 때리면 아팠지요. 덩치가 말만한 것이 심심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등짝을 탁탁 후려 패는데 이게 참 못 견딜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만 때리거라. 아파 죽겠다. 이래도 아들은 그게 다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고 그냥 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부터 한 대 후려 패는데 말하자면 그게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인사였지요. 밥 먹고 일 나갈 때 패는 건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인사고 일 나갔다 돌아와서 패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사였답니다. 하루는 아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고 두 내외가 집을 보는데 마침 길손이 지나다가 날이 저무니 하룻밤 자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 댁에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내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난처하게 되었지요. 저희 식구끼리 있을 때야 얻어맞거나 말거나 그만이지만 손님이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다 큰 아들 녀석이 어머니 아버지를 배제끼는 걸 남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날은 저물고 근처에 인간은 없고 해서 하룻밤 재워주시오. 하는데 이것을 무슨 수로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조금 있으니 아들 녀석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와서 마당에 쿵 하고 내려놓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외가 사색이 돼가지고 벌벌 떨었지요. 아들은 나무짐을 내려놓고 방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사정없이 후렵했습니다. 손님이 그 꼴을 보니 참 기가 막혔지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렸을 때 귀엽다고 아버지 때려라 어머니 때려라 했더니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저런다오. 이 손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효자라는 사람인데 근방에서 소문난 효자였지요. 저 아이를 내가 데려가게 해주시오. 한 사나흘 있다가 보내겠소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당장 며칠이라도 아들 녀석한테 안 맞고 살아보았으면 해서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들이 손님을 따라가게 되었지요. 따라가 보니 그 집에는 늙은 홀어머니가 있는데 강효자가 하는 짓이 저하고는 딴판이었답니다. 저 같으면 먼 길 다녀와서 당장 부모 후려패는 게 저딜일 텐데 그 사람은 뵙고 절하고 아주 공손하게 한단 말이지요. 아들은 여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보니 어리둥절하였답니다. 하룻밤 자고 다음 날 강효자는 들일을 나가고 아들은 다른 식구들과 집에 있었답니다. 강효자는 들일을 나가면서 아내에게 이따가 점심을 해가지고 오라고 이르고 갔지요. 그런데 뒤에 아내는 보리방아를 찌으러 가고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손주 딸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있었답니다. 늙은 어머니가 놀기 심심하니 울타리 밑에 호박 심어놓은 데다가 걸음을 주려고 나가는데 이 어머니가 눈도 어둡고 코도 막혀서 참기름 짜놓은 걸 들고 나갔지요.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고 그걸 걸음으로 호박밭에 주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보더니 저 늙은이가 얻어맞을 짓을 하는구나. 호박 포기에다 참기름을 갖다 주다니 이제 아들이 돌아오면 흠씬 얻어맞을 것이야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린 손주딸이 그것을 보았지요. 저희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호박밭에 가는 걸 보고 쫓아갔답니다. 이제 저 할망구가 손주딸한테 두들겨 맞겠구나. 그런데 손주딸이 쫓아가서 할머니 이리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했습니다. 그러더니 단지를 받아가지고 호박밭에 들이부었지요. 이제 큰일이 났군. 저 늙은이와 딸이 둘 다 얻어맞겠는걸. 그런데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보리방아를 찧어 가지고 와서 호박밭에 참기름을 잔뜩 부어놓았는 걸 보았습니다. 얘야, 여기 누가 참기름을 갖다 부었니? 그러니 딸아이가 조그만 소리로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주시려는 걸 참기름이라고 하면 무안하실까봐 제가 대신 줬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딸아이를 꾸중하기는커녕 참 잘했구나 하고 칭찬을 하면서 딸아이를 업고 둥둥이를 쳐주었지요. 그러고는 고생하였다며 씨암탉을 잡았습니다. 씨암탉을 잡아다 푹 고아서 시어머니 대접을 하였지요. 그러느라고 점심때가 훨씬 지났답니다. 그러니
들에 갔던 강효자가 점심을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아내가 시험탁을 잡아 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오? 아, 어머니가 침나절에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아시고서 호박밭에 주시려는 걸 저 애가 받아주었답니다. 단지를 들고 다니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 몸보신을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이제 메타작이 벌어지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강효자가 다락에서 돗자리를 꺼내오더니 마당에 턱 펴놓고 자기 안에 들어 저를 구부정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잘해주어서 고맙다고 말이지요. 이 집 식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제야 이놈이 정신을 차렸답니다. 효도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나니 저도 효도를 해보고 싶었답니다. 아주 효도하고 싶어서 못 살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하니 어머니 아버지는 한 이틀 매 안 맞고 살았는데 저놈이 와서 또 매를 맞겠구나 하고 벌벌 떨었지요. 그런데 이놈 하는 짓이 영 딴판이 되었답니다. 부모님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공대하고 잠자리 시중을 들고 이렇게 효자가 되어가지고 오순도순 잘 살았다고 합니다.